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활기차입니다.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하라는 또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멘트. 북남 북녀의 리얼 토크쇼 탈탈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탈탈탈 10회. 말이 꼬였네요. 네, 많이 꼬였어요. 지금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걸 잠시 소개해 후에 주세요.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댓글을 잠깐 소개를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 달수님이 댓글 다셨어요. 이제 PD님 유성 씨가 아주 좋아하지만 뭐라고요? 유성 씨를 유성 씨가 아주 좋아하고 또 저의 옆에 주변 분들도 좋아하지만 제 주변 지인들을 다 탈탈탈에 출연하고 탈탈탈 프로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주셨어요. 유성 씨의 지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탈탈탈 출연자 중에 한 명도 이제 제가 섭외를 한 분이 없었어요. 우연이죠. 그냥 나오시니까 제가 아는 분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드디어 제가 오늘 섭외를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섭외를 했어요. 네. 이유가 있는데 누구시죠? 저희 아버지십니다. 야. 네.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둔 박유성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긴장이 돼요 지금. 아버지랑 방송을 하는 거는 이거 대한민국에 있어서 두 번째라고. 지금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제 아버지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탈탈탈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 탈북탈. 좋다.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야? 네. 저 인사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버님 인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뺏어갑니다. 네, 저 핸드폰을 이제 유성이 아버지로서도 그렇지만 또 이제 아버님 본인으로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자기 앞길을 개척하느라고 모진 분투를 하고 사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박유성의 아버지 박성호입니다. 제가 시킨 대로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렇게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제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아버지한테 시켰던 대로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 네. 유성 씨가 아버지 닮았네요. 재밌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이제 어떤 소개 말씀이신가요?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갑자기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뜬금없네. 있잖아요.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과정을.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설명을 안 알겠습니다. 드렸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일부에서는 동기나 탈북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할 겁니다. 유성이는 아버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가족이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을 보시긴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자연스러울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셨으니까 대한민국에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게요. 때는 2006년도였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서로 다 자기가 잘났노라고 특별하게 살아가는데 전심전력을 쏟던 시기에 저는 남들보다 조금 좀 색다른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두고 온 6.25 실향민들이 그 만나지 못한 혈육을 찾느라고 안타까워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부탁을 한 건씩 받아가지고 그 한국에 계시는 그분들이 친척, 혈육 이런 형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중국 영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상봉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게 짭짤했죠 아버지? 글쎄 물론 짭짤한데 좋은 일을 하셨네요. 좋은 일. 그런데 옛날부터 재미나는 굴에 범이 나온다. 이것도 돈이 짭짤하면 그 뒤에 법적 이제 제재가 엄청 무서운 거죠. 이걸 한국하고 벌써 연계가 있었다는 건 간첩으로 취급하는 맞아요. 그런 사회에서 정말
양 다리를 지금 보이부에다 엮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번의 그런 실패를 봤습니다. 데리고 들어가 상봉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입가 돈 쓰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 통에 그 사람들이 보이부에 가서 어떻게 가서 만났냐 하고 취조를 하면 그저 고스란히 내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번 돈을 다 또 보이부에 엮고 살아나고 또 보이부에 엮고 살아나고 자꾸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 꼬리가 길면 영원히 없어지고 영원히 그 안에서 못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날도 탈북을 보이부에 10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그날 집에서 하룻밤도 안 자고 밥 한 끼 먹고 점심을 먹고 그날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때 16살인가 된 우리 아들이 아빠 자꾸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다가 아빠가 잘못될까 봐 불안하다. 아야 한국 사람들하고 잘 의논해서 앞으로 거기로 갈 그런 구멍도 좀 열어봐라. 어린 나이인 우리 아들이 자꾸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그랬다고요? 똑똑했네요. 그래서 그 말도 남들이 하는 말보다 내 아들이 한 말이니까 야 이게 맞다. 여기 그냥 있다가는 뭐 이 나라에서는 발전이 없고 점점 내가 그 정말 보이부라는 그런 법에서 이슬이 돼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탈북해서 중국 왕청에 와서 2달 동안 은폐해 있다가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2개월이 걸려서 날짜도 이러한지러네요. 어제는 내가 떠나던 그때가 거의 되네요. 11월 1일 날 영길역에서 영길 북경 열차를 낮 2시에 탔습니다. 혼자 타신 거예요? 유성 씨랑 어머님은 안 아니, 계시고? 그 후에 오고 저는 남 모를 사람들과 11명이 한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몽땅 한국에 오려는 탈북자들이 11명이 그 열차에 올랐는데 한 열차에 한 여객 방통에 한 명씩 온 열차에 한 명씩 다 늘어났어요. 잡히면 몽땅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한 칸에 한 명씩 타자. 그래서 예를 들어 검열이 걸리면 내 혼자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잡혀도 혼자 잡혀라 이렇게 했는데 영변 조선족 자치주를 떠나서 안도를 떠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조선족 자치주를 떠나기 때문에 거의 한족 사람들만이 이제는 모든 기차에 한족 사람만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는 눈을 꼭 감고 그저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 먹지도 않고 앉아서 저녁 밤 몇 시나 됐을까? 밤 한 10시 정도 지나 달리다가 저희들 인솔하는 브로커가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툭 옆으로 치고 가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옷을 벗어서 걸었던 걸 입고 그분을 따라서 통로에 나서서 따라가니까 그 사이에 기차가 한번 섰어요. 그 사람 따라가는 사이에 역전에 한번 섰는데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자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길역에서 11명이 얼굴은 대충 파악됐으니까 매 방통마다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을 얼굴을 찾았는데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전이 섰던 그 역에서 몽땅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솔자가 신분증 검열하니까 다 내려라. 나한테 와서 툭 친 원인이 그것이더라고요. 그 사인이 그거였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걸 아버지 혼자 안 내리시는 캐치를 거예요? 못하고 저는 혼자 못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자상이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일터라든가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이 많은 사람 이래 싫어하는구나. 그때도 내가 한 번 또 느꼈어요. 왜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과 따라가니까 어쨌든 뒤떨어지지 앞서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늙은이를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아니 나는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나는 이따 우리 아들이 우리 늙은 아버지 엄마를 뭐 멀리 해도 됐어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고. 평소에 쌓인 게 많으신가 왜 그러세요? 가족 불안 여기서 이렇게 잘좀 나누지 하세요. 맙시다. 네. 그 아버지를 제가 그냥 의도치 않게 이렇게 보내긴 됐는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가면서 할머니한테 하셨어요. 아. 유성이가 이렇게 가라고 해서 나도 가야 되겠다. 이제 할머니 만났잖아요, 아버지가 가면서 전화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할머니 말씀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너무 원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맞이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제 잃었다 잃었다. 이래가지고 집에 와서 매일 저 등싸리를 계속 때렸거든, 스매시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다 이 나라를. 이제 그러면서 할머니가 마음고생을 많이. 나름 그랬죠. 거춤이 있었네요. 그때 10살이 좀 벗어진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였다는 건 그거는 바보의 하늘에 내린 천치고 원래 그래도 아들이 동기부여. 말이 아니래도 나는 늘 가고는 싶었어요 한국에.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제 7살 때 보이부에서 잡혀갔어요, 유성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얼마나 사회 그 정치적 탄압과 그 심리적 고통을 얼마나 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이 사회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있을 나라가 못 된다. 나는 그걸 늘 생각하고 여태껏 살아왔는데 그 어느 나라든 그 어떤 집단이든 크든 작든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반드시 없어져야 될 사람,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걸음 너무 막아서니까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한 걸음 직장을 옮겨져도 안 되고 모든 게 너무도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 사회에서 없어지는 게 이 사회에서도 좋지 않겠나, 나도 좋고, 이런 생각도 또 자꾸 해봤는데, 국가는 그렇지만 그 나라 법은 내가 국경만 넘으면 민족 배반자로 또 이렇게 또 저희 아버지와 같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가 뭐 보이부에 몇 번 들어가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앞으로는 이런 보이부 걸음을 다시는 안 하리라 결심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가 밤에 몽땅 다 10명을 잃어버리고 저 혼자 지금 기차칸에서 가다가 그게 급행열차인가 봐요. 2시간 만에 또 다시 한번 서요. 서서 밤에 11시 지나 12시 다 된 그 시간에 기차에서 저 혼자 내렸어요. 내렸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후회를 그때 정말 뼈저리게 했어요. 한자를 전혀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고 중국말도 2달 동안 2달 있었으니까 중국말도 모르고 여기 어디냐, 여기가 어딘가 전혀 누구하고 물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에 내려서 역전 앞에서 11월 달에 중국 동북지방은 없이 추워요. 그날에 밤에 바람은 또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제가 역전 앞에 이 건물 저 건물 바람을 막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밤에 건설장에 경비 서는 사람들이 나무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경비 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거기서 같이 말이 안 통하지만 금방 거기 앉아서 불 앞에서 하룻밤을 샜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왕청에다가 떠나오듯
두 달 동안 있던 그 집에다 다시 전화했어요. 가다가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여기 내렸는데 지금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그 집에서 그러면 옆에 누구 없냐 사람이 그 전화기를 주면서 나하고 통화 좀 대화시켜라. 그래 주니까 거기가 무순이래요. 무순. 심양에 들어가기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차로 가면. 그 무순인데 거기 어디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가서 저기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그 전화 통화한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왕청에 있는 분이 말했어요. 그 손님을 어디 잠 잘 수 있는 여관집에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그분이 부탁을 받고 여관집에 가서 하룻밤만 잠만 자는 게 30원이더라고요. 중국 돈 30원. 뭐 싸지요. 뭐 그래서 거기서 이틀 밤을 자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우리를 인솔한 사람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끌어당기는 브로커의 심부름꾼이고 이 한국에 있는 그 브로커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되다가 그렇게 됐냐. 핸드폰 아빠 핸드폰을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예, 핸드폰이 있었지.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연길에서 핸드폰을 하나 사가지고 돈도 충분히 넣고 그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어떤 사고 나도 알려야 되겠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이 브로커는 내가 지금 공안에 잡혀서 공안의 지시대로 움직이느냐 이걸 제일 의심하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이제 가서 당신들은 돈은 무슨 300만이요 뭐요 뭐 돈 줘야 되는데 왜 일처리 이렇게 하냐. 좀 제대로 잘해라. 이제라도 다른 브로커 바꾸겠다 하니까 아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여인숙에 있는 그 사람하고 그 저 주인하고 전화 바꿔라. 바꾸니까 이 브로커가 한국말도 잘해요. 그 택시 하나 불러서 그 심양의 그 시내에 서탑가라는 데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서탑가. 그 서탑가까지 이 손님을 모시고 가게 해라. 그리고 나보고 이 손님 택시비를 먼저 줘라. 그때 당시 택시비가 많이 80원이 나왔어요. 100원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서탑가에 가서 서탑가 그 조선족 그런 여관업을 하는 집에 가서 5일 동안 그 집에가 은폐되어 있었어요. 아, 혼자 계신 거예요? 예, 혼자. 그러고 있다가 5일이 지나니까 다른 말은 인솔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두 번째 만난 인솔자는 저 내놓고 8명을 데리고 심양까지 왔어요. 왔다가 나를 찾아서 거기다 한데 같이 지금 포함시켜 9명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버스 타고 북경에 가서 북경에서 또 48시간을 기차로 또 가서 저 중국 미얀마하고 국경지대인 곤명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또 국경까지 국경을 넘어가는 걸 또 한 이틀 동안 또 자동차 타고 가.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시련을 겪고 해서 뭐 큰 사고 없이 미얀마까지 들어갔어요. 미얀마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그 개속전 같은 뾰족한 뼈트에 한 뼈트에 5명씩 태워가지고 메콩강이 강물이 들어서니까 저도 모르게 숨이 나가더라고요. 강물 위에는 땅 위에보다 어쨌든 경찰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에요. 숨이 나가더라고요. 아, 강 위에만 서도 조금 낫구나. 그 내가
이 북한에서 탈북에 여기 온 사람들하고 전화를 해본 결과 태국까지만 발을 올려놓으면 99%는 오는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5시간 반을 그 계속정을 타고 태국에 도착해서 태국의 육지에 오르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국경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잡혔을 때 그 많은 여자들과 어린애도 있고 막 그런데 모두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국 경찰이 우리를 노코리아 대사관에 보내겠다, 당신들을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을 주느라 그러는 거지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벌써 믿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태껏 탈북자들이 태국에서 잡혀서 북송됐다는 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중국 곤명까지 갔던가 아니면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서 북송된 건 있어도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절대 북송이 안 됐어요. 그거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 뭐지 왕청에 있을 때 정보 그런 걸 다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지. 한국에서 오신 사람들하고 왔다 하면 연길에 나가서 그런 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며 그 여러 번 만나서 그리고 탈북해서 다시 연길에 와서 친척을 찾아서 도와도 주고 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들은 여기 울산에서 산다는 사람들인데 두 가족이 온 거예요. 두 부부가 와서 강원도 원산에 있는 자기 형제와 저 온송군에 있는 그런 친척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돈을 주고 뭐 자기네 가족 그 소식도 듣고 뭐 그렇게 하고 헤어질 때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태국까지만 가면 그건 뭐 다 간 거나 같다. 그래서 내가 울고불고 하는 같이 온 여자들 막 욕을 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 절반이 온 게나 같은데 왜 우냐? 울지 말라. 나는 막 욕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 경찰이 그래요. 북한 대사관에 안 넘기고 이제 태국 거기 이민국 수용소에 가라. 그러면 그놈은 그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 소코리아 좋은 곳인데 거기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 뭐야? 그냥 처음에는 다 그렇게 위협을 주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아버지를 그때 중국으로 보낼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보냈어요? 보내진 않고 이제 아빠가 이제 갔을 때 갔다가 다시 올 걸 생각하고 그냥 대피로 갔잖아요, 왕청에. 그렇지.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못 버티다가 한국으로 어쨌든 오게 됐잖아요. 한국에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전화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왕청에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아들도 그래, 우리 엄마, 저희 집사람도 그래, 보이부에서 뭐 다 용서해 주니까 나오라 한다. 꼬셨구나. 뭐 이제는 앞으로 별 일이 없고 뭐 노동 단련대 6개월만 보내는 그것도 사실 위협을 주었을 뿐인데 그거 갖고 이렇게 달아나면 어떡하냐. 오라 한다. 보위부장이 직접 용서하니까 오라고 데려오라 한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위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가서 당해봤으니까 보위부라는 곳이 그 사람들이 자기 한 말은 10번 뒤집은 데는 선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을 믿다가는 범이 입안에 들어가는 거나 같다 이거. 그리고 남자가 한번 내친 걸음을 이제 되돌아온다는 것도 좀 수치고 이젠 잘 되든 못 되든 끝까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그래도 떠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정말 북한에 대하면 극락세계와 같은 이런 나라에 와서 그 후에 또 처와 아들까지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비록 남들처럼 재산이 없고 적금이 없고 뭐 이런 건 없지만 근심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 없고 아들이 장래를 얼마든지 담보되는 나라 아닙니까? 참 저는 정말 행운아 같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잠깐 끝나는 거의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직 반도 안 했어요. 또 질문이 오면 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항상 질문 뒤에는 이제 감사합니다를 끝내는 걸로 알겠어요. 유성 씨가 아까 얼핏 얘기했었는데 그 뭐 보이부에서 아버지를 들어오라고 했다고 꼬셨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그쪽에서는 이미 한국 관련은 한국행을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이원들이. 모르죠.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가 있을 때 보이 지도는 약간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가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이 저희 집에 왔는데 되게 나한테 잘해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빨리 오게끔 나를 되게 꼬시려고 제가 기타를 조금 배웠었어요. 가정교사로. 근데 그 사람이 기타를 되게 잘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수업에 레슨을 안 가는 날에는 우리 집에 와서 자기가 나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면서 되게 나랑 친해졌어요. 보이지도 않니.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랑 어울리면서 예.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나도 약간 혹갈 뻔했어요. 사실. 되게 선량하네. 내가 생각하던 그런 막 욱박지르던 그런 보이원이 보이원이랑은 아니네. 아니네.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로 이제 전화 통화를 거의 뭐 일주일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뭐 보이부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야도 그 새로운 보이지돈한테 어느 정도 녹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 보이원들이란 거는 겉과 속이 다르고 말을 뒤집으면 되는 선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걸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화를 자주 하면 북한에는 이런 그 법칙이 있어요. 신문도 한 번 보는 거에 다르고 10번 보는 게 머리에 들어오는 질이 달라진다. 양적 질적 변화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이 유성이가 자꾸 나한테 전화를 10번을 한다면 나도 녹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 전화를 많이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지. 그때 당시에 나도 2달 되니까 아들이 보고 싶어서 뭐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사진을 통화하는 그런 옛날 구식 그런 이거 폴더폰. 아니 폴더도 아니지.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 로키아 옛날 로키아 그런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번호만 뜨고 그저 이름을 입력할 줄도 모르고 중국 핸드폰이니까 한자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가정이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저희 질문이 있어요. 아버님이 유성 씨 말 들으면은 그때 뭐 술도 파셨고 그 북한의 미디어도 보급하셨고 근데 아버님이 하셨던 직업 같은 것 좀. 북한에서의 직업. 아버님의 그러면은 이제 뭐 실향민 아까 분들 실향민 연결시켜 주는 보고를 거 좀 외에 알려주시고. 또 다른 걸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유성 씨 말로는 뭐 중국이랑 여러 가지 무역 사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실향민들 친척을 찾아주기 전에 그 전에. 전에 처음에는 제가 뭘 가지고 다녔는가 하면 미술 작품들을 갖고 중국에 많이 갔어요. 조선화 맞죠?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자들이 앉아서 수의 작품 자수, 이런 걸 가지고 다녔는데 처음에 그걸 틀이 없이 다 틀을 뜯고 이렇게 천으로 딱딱 감아서 배낭에 여면 한 3-40장 들어가요. 그걸 메고 가서 그걸 파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수요자가 그렇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미술에 대한 어느 정도 조예가 좀 있고 그 분야에서 좀 종사한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래도 보자 하고 어떤 일반 평범한 그 중국의 그 조선족 자치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 수준이 낮아 그런지 그걸 그렇게 달갑 안 해요. 가져갔던 걸 북한의 값도 안 되게 막
그저 막 밀어버리고 헐값을 팔고. 그리고 나오고 하니까 자꾸 이 적자가 지고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해봤네요. 골동품을 해봤어요. 골동품 했는데 무슨 옛날에 청자락이 그런 것도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옛날 부녀자들이 놀이개 같은 것도 하고 머리다 끼는 은비녀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가져갔는데 북한이 그게 돈이 된다 하니까 너무 짝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짝퉁을 가지고 갔다가는 군대들한테 줄 강비조차도 못 벌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다니면서 중국집에 전화드니까 이런 걸 하지 말고 당신 이런 사람 찾기 해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그것이 돈이 되더라고요. 짭짤하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에다 지지 않아도 제 발로 걸어갔다 제 발로 나오는 상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중국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DVD 뭐 중국 상품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계속 가지고 챙겨서 나왔죠. 뭐라도 챙겨서 나와서. 한국 분들이 나는 오실 때 또 뭘 갖고 올 이걸 북한에서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이 이걸 뭐이라 해요? CD. CDR이라 하죠. 그 CDR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알아요? 어떻게 가져오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중국에 친척 방문을 갔다가 나올 때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중국에 보온병이 있어요. 보온병. 동그란 거. 아 이렇게 따먹는. 아니 그 위에 뚜껑 나사를 이렇게 열고 그거 안에 그 수은 바른 유리를 까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차차차차 800짜리 들어가요. 그거 딱 들고. 그리고 딱 뚜껑 닫아요. 몰라요 세간도. 이런 깨알 정보. 그게 보온병 하나만 들고 나와봐요. 해령시내 그저 아예 한국이 이 완전 CD가 드라마 영화가 완전히 그 완전 쓰나미처럼 들어오는 거죠. 쓰나미.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북한이 그걸 막겠다는데 그건 손바닥으로 해러 가려는 게지 못 막아요 이거. 이젠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세간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밀수민매는 더 엄청 그 사람들은 굳이 엄청나죠. 보온병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맞아, 거죠. 맞아. 그 저 큰 대형 트럭들이 짐을 싣고 기사들이 직접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차에 항상 장거리 기사들이니까 보온병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세간도 그 보온병을 의심 안 해요. 아이고 내가 물 먹는 보온병인데 하고 옆에다 그 운전석에다 같이 이렇게 놓으면 아 저건 기사가 물 먹는 거구나. 거기다 착연 800짜리 나와요. 참 머리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북한 장마당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들어가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올 때 다른 거는 목 챙겨와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 가지고 오기 쉽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와 같이 CDR이에요. 한국 드라마. 심지어 머리 스타일 말까지 그쪽으로 저는 막 가자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남보다 지금 옥수수밥도 못 먹는 때 이 밥에 아예 간식 안 떨구고 고기도 들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걸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많은데 티 내지 말라 계속 말해주는데 그게 내가 말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모르게 자기 훅 나오는 거예요. 말이 순간에 탁.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욕할 때도 이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한국말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드라마랑 자꾸 보면. 그래서 이것도 내가 내다 주면서 아, 이것 때문에 야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겠냐 생각은 하지만 내다 줄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 그게 내가 좋아서 너무 뿌듯하시. 뿌듯해서 그래서 자꾸 나오다 나니까 영화도 많이 보이고 드라마도 많이 보이고 참 많이 사랑.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가져왔어요. 하지연 씨. 네, 하지원, 조인성. 네. 그때 저도 중국에서 못 보고 가지고 나와 봤어요. 봤는데 저희 어머니도 참 좋아했어요. 한국 이거
드라마 20부까지 끝난 다음에 그 텔레비전 앞에서 모두 일어났나는 거예요. 넋이 나간 것처럼. 그 너무도 그 비극이 사람이 마음을 몽땅 빼앗아간 거예요. 아 비극이었나요? 비극을 다 죽지. 아 맞아. 아 기억난다. 기억력 너무 좋으시네. 아버지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야 이게 문화적 배고파도 정말 저녁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그거는 보기 싶은 게 그 사람이 그 심리 같아. 에이, 그걸 보느라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못 사는 집들을수록 점점 그걸 더 요구한다. 온 나라가 이제는 대중적으로 봐요. 온 나라가 대중적. 맞아.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드라마 나가면 평양시에서 일주일이면 본대요. 요즘은 그렇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갖고 다니던 CD는 완전히 저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 USB인지 그거 하나만 딱 그래서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그거 하나 컴퓨터에다 끼면 다 본대요. 중국은 여기와 같이 보니까 네. 중국은 같이 보니까 중국 거 받았었는데 그 가메라고 하죠. 그 스카이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중국에서 네. 그건 다 한국 거 보기 위해서 그걸 다 집집마다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도강을 아빠 이제 오시라고 했을 때 가서 그 중국집에 가서 처음에 틀었던 게 그 집에서 양어장 집에서 처음에 봤던 게 양어장치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 딱 양어장. 들어와서 새벽 4시에 강을 건너서 6시에 그 집에 찾아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저는 밥을 안 먹고 TV를 틀어서 그 스카이라이프를 틀어서 한국 드라마 뭐 봤나요? 뉴스 이런 거 어. KBS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 저기서 막 말투 이런 거 나 이제 가면 저 말투 써야 되니까 따라해야지 이러면서 앉아서 아나운서 맞아. 말투를. 네. 말도 안 되죠. 아, 그런 말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가마가 다 걸려져 있어요. 그걸 가마라고. 그게 그 조선족 자치주 얘기인 거죠? 그냥 연기. 그럼 한족 분들은 안 그러시죠? 한족들도 말이 안 통하네. 조선족 자치주가 아니라도 우리가 몰라 그렇지 조선족들도 조선말 안 해 그러지 있긴 많더라고요. 그 위에 그 내가 홀로 떨어졌던 무슨 애도 조선 사람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연길 자손족 자치주는 간판 자체를 한글 한족글 이 한문과 두 개 다 붙이니까 편한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지. 아, 다 한글 저기 뭐야? 한자. 한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그 뭐 사람들 8명 같이 만나서 새로운 브로커를 해가지고 이제 태국까지 무사히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뭐 이민국에 갔는데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11명 헤어졌던 분들이 다시 만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죠. 그럼 그 100%. 11명의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후에 저도 말로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처음에 11명이 떠나는 그 대를 13살 먹은 아들을 데리러 한국에서 온 분이 그 기차에 같이 탔어요. 여권 가지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탈북자인데 한국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아들을 데리러 왔다가 아들을 지금 데리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아들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후에 태국에서 내가 만났어요. 에? 태국에서. 왜? 그 사람 태국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 태국인 게 아니라 저 어디서 만났는가 아들이 저기서 하나원에서 만났어 아들을. 아들을. 그 아들 그 애를. 그래서 물어봤지. 그때 너희들이 불 내려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춘에 들어가 다시 뭐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 자기는 자기 아빠가 데리고 저 흑룡강성에 들어가서 몽골로 넘어와서 왔대요. 그래서 몽골로 이렇게 다 그 11명 패는 다 흩어지고 터졌구나. 예. 내가 후에 9명은 또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왔죠. 마음에 들었어요 신지. 그런데 어차피 그때도 초면이고 다 만나니까 그저 너도 나처럼 북한에서 도망쳐온 여자고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았지. 그게 무슨 별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너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안전지대만 가면 다
몰라라 하고 다 갈라질 사람들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는 아는 길을 혼자 가지 말고 모르는 길을 10명이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길일수록 사람 많아야 힘이 되고 의지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처음 걸어보는 이런 초행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똘똘 뭉쳐야 어떤 검열과 어떤 위협에서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합된 척하지 이게 민주주의 자유로운 땅에게다 놓으면 너를 언제 봤더니 다 이렇게 갈라질 사람들이에요. 그 뭐를 아 그러면 궁금한 게 대부분 여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민국에서 네. 감옥 생활 있잖아요. 뭐 화장실 옆에서 자고 네, 그래요. 반장 입고 자리도 사고 막 똑같아요. 남자 감옥도? 우리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30%가 남자고 70% 여자를 보면 돼요. 네. 여자가 많더라고. 그건 왜 그러냐? 여자들이 중국에 와서 발 붙이고 걔도 숨어있기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어느 나라든 가면 걔도 보호해주겠다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여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이런 판도에서 봤을 때 남자는 항상 여성들을 위한 울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위험 존재로 보면 돼요. 특히 중국에서는 더 그래요. 남자는 별 필요치 않아요. 여자는 내가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나면 다른 장가 못 가는 그런 도토리 중국 한족들한테 팔아도 먹으면 돈 돼요. 여자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네. 그런데 남자는 팔아도 못 먹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디다 내놓고 마음대로 일도 못 시키겠는 거예요. 아니 저 북조선에서 온 사람이라고 내가 집에 두면 우리 집에 또 벌금이 떨어져요. 신분.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 많이 잡혀 나가는 것도 남자들이 많이 잡혀 나가고 거기 들어가 고생하는 것도 중국에서 남자들이 많이 고생하고 그래요. 그럼 태국 감옥에서는 고생 안 해요? 거기 들어가서는 반대적인 그 어떤가요? 힘이 거기 작용되더라고요. 감옥 생활 네. 남자 감옥은 어떤가요? 여자 감옥이 270명이라면 남자 감옥은 한 120명. 우린 남자들은 자리가 편안하게 누워도 있고 들글들글 굴러도 보고 하지만 여자들은 다 앉아서 잤다 그래요. 아마 사람 많아서. 그 내가 이제 오늘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 간다면 그 자리를 앉아 자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간대요. 남자는 없는 거죠, 그럼? 남자는 그런 게 없고 남자는 없구나. 남자는 괜찮은데 남자는 또 그 이런 게 있어요. 여자 칸은 모르겠는데 남자 칸은 세계 각국의 불법 체류자인 태국에 불법 체류된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칸에. 그게 뭐 어디 정말 흑인도 있고. 예 나는 다 보니까 이게 태국의 유행기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백인 흑인 막. 다 있고 동남아 다 있고 뭐 여기 잉크를 가득 한 사람들 이 머리다도 잉크를 막 한 사람들 별난 사람들 형형색색이 사람 다 모였더라고요 거기. 그 아버지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외국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백인들하고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아 정말요? 저는 어디서요? 러시아에 가서 7년 살았기 때문에 이거 듣고 싶었는데 러시아에서 얘기도 듣고 싶었어요. 러시아에는 어떻게 북한에서 가게 되는지 절차 같은 게 있는지. 그거는 내가 뭐 돈 벌러 나는 러시아에 가겠다 하면 자진하면 가요 그거. 자진을 그때 하는 그 얘기를 좀 해줘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는데요? 러시아 얘기 듣고 싶네요. 20대 때 저도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때가 내가 들어갈 때 84년도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29부터 남편을 잃고 세 자식을 키우느라니까 가정이란 게 째지게 가난했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자식이 앞으로 결혼은 과연 해낼까?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겠다는 그런 여자들도 없는데 거기다 경제까지 이렇게 빈약하면 더욱이 여자들이 우리 집에 시집 안 온다. 아버지 죄송한데 잠깐 어떤 집안이길래 왜 시집을 안 온다고 하시는 거죠? 왜 잡혀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보이부에? 보이부에서 잡아간 거는 정치범인으로 잡아가고. 아 정치범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도 조금 커서 알았는데 반동 선전지라고 그러더라고. 반동. 그저 옛날에 말 좀 잘못한 것도 다 말 한마디 잘못.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다 집어가고 그럴 때 우리 작은 내가 살던 그 주변에도 자고 나면 그 집에 아버지가 어젯밤에 잡혀갔다. 자고 나면 저 집에 어째 아침에 굴뚝이 연기 안 난다면 집을 통째로 다 들어가고 가족차를 다 잡아 엮는 부류가 있고 그 집이 본인만 잡혀가는 부류가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본인만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어떤 집은 보면 가족이 몽땅 통째로 실려가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 후에는 아버지 생사를 아예 모르시는 모르죠. 거예요? 전 할아버지 사진도 못 봤어요. 진짜요? 사진도 다 가져갔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데. 그럼 그래서 혼자 어머님께서 키우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좀 도와서 맞이기 때문에 좀 가난해서 조금 벗어나기 싶어서 거기로 가봤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정말 못 사는 북한에서도 가장 거짓골을 보자면 거기 가니까 다 보더라고요. 러시아가요? 예. 거기는 100% 남자만 모집해서 15,000명을 몰아연 지역인데 여자가 없는 이 남자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덕이 없어요. 우선 군대 한 10배. 여자가 없으면 남자들이 자기 몸도 안 걷어요. 앞에 성기를 그냥 내놓고 살아요. 자다가 화장실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50m씩 이렇게 긴 공중 화장실이에요. 팬티라는 거 그냥 가요. 홀딱 벗고. 여자 없는데 뭐 부끄럽긴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부끄럽지 않죠.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거기는. 그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당신네 어떤 무슨 범죄를 범했길래 이런 그런 감옥 생활 하냐. 그리고 시내 내도 안 보내요. 딱 막아놓고. 그러니까 벌목공 생활을 예, 예. 하죠. 예. 네. 옛날을 말하면 초석군이죠. 통나무 갖고 해보는. 근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러시아는 좀 기계를 많이 도입하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일당 같은 월급제로 받는 거예요? 월급제죠. 근데 월급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은 러시아가 다 그 개방이 됐지만 그때는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그 모범 국가로서 사회주의 모범 국가로서 아주 사회주의 체계가 질서정연하고 정말 어디 기차 하나 타도 정면서 딱딱 떼 갖고 다니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유가 정말 없더라고요. 거기도 북한이네요. 그 북한이 모든 정치 모든 이것은 그 시스템은 소련 거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저거. 거기서 급여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일하는 직종에 따라 서로 다른데 저는 그 여기 말하면 그 포크레인 네. 그런 똑같이 그런 유압 설비인데 여기는 땅을 파는 건데 거기는 나무를 짓게 됐어요. 앞에 것이 포커스를 떼대지고 나무 짚는 집게가 됐는데 내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높았어요. 그때 한 달에 한 200루블 탔는데 200루블을 타면 뭐랍니까? 그 200루블을 나한테 그 돈을 다 줬으면 나야 부자 되죠. 그런데 나한테 7%만 그때 당시 소련 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몽땅 가족들한테 송금한다고 가져가고. 가져가는데 내다가 우리 집에다가 북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득이 없어요.
조금 주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소련 돈이지만 외화가 아니겠어요? 그 외화의 단맛은 국가가 몽땅 다 빨아먹는 거지. 와, 어떻게 7%만 줄 수가 있어? 10%도 아니고. 7%를 그건 뭐라냐? 그저 집에다 편지나 쓰고 그거나 해라. 아니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숙식. 그러면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안에 북한에서 모든 상품을 끌어들여다가 상점을 이렇게 여기 말하면 마트처럼 차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 들여온 상품을 차려놓은 그 마트를 보면 여태껏 들어오기 전까지 진절머리 나게 보던 모든 상품을 그 나라에 와서 그걸 왜 또 싸고 싶겠어요? 소련에 왔으면 소련 상품을 싸고 싶은데 소련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품만 싸라. 북한 것만. 그러니 내가 몸은 비록 소련에 왔지만 그저 북한 땅인 셈이죠. 끔찍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잘 알죠. 뭐 외국인들이랑 많이 지내고. 아, 그러겠네요. 그럼 거기서 백인도 뭐 다 받.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민국에서 흑인이랑 친하게 지내. 네.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 그건 에피소드인데 저도 그 어린 애들과 같이 거기 남자 4명이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자는데 혼자 누워 있는데 옆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 뭐인데 나이지리아 뭐. 나이지리아 맞아요? 응. 그냥 때려맞지. 나이지리아 맞아요. 아프리카 흑인하면 나이지리아. 거기 사람들이 키가 매달 한 90대더라고요. 네, 크죠. 키가 엄청 큰데 어떻게 내 옆에 와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무거운데 처음에 근데 그 사람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도 마늘 냄새. 나한테서 무슨 냄새 난다 하겠지. 그러면 그거는 피차 일반인 거예요. 내가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데서 김치내 된장내 난다. 그거나 같은 거지. 맞아요. 뭐 그런 냄새 나는데 나는 뭐만은 생각했네. 이 흑인을 직접 체감을 느끼도록 가까이 있어 보긴 처음이에요. 흑인은 러시아는 흑인이 없어요. 그건 흑인은 뭐 본래 볼 수도 없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부가 좋다. 그래서 만져봤어요. 자는 걸 꽉 만져봤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고. 모든 피부 근육이 완전 돌덩이 같아요. 땅땅한데 완전 그 스포츠 체육으로 몽땅 단련된 근육 같아요. 땅땅한데 여기랑 그저 꽉 가대요. 그리고 몸에 그저 까만 털이 곱실곱실한 털이 그저 딱 나 있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어요. 아, 그 사람이요? 네, 그 사람들 자기 입이 안 맞는다는 거지. 아들아 밥을 안 먹어. 그래서 매 끼마다 계란 하나씩 삶은 계란 주는데 내가 계란을 계속 그 흑인한테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땡큐 땡큐 영어 하는데 그러면 먹더니 그다음 그 감방 안에서는 담배도 마음대로 피워요. 담배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담배 없네 하면 그 큰 키에 그래서 아무 사람한테 가서 담배 달라. 담배네. 그러면 그 키에 무서워서 담배 몇 대 줘요. 담배를 가져다가 나를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거의 한 2달 가까이 옆에 있었는데 성격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있고 어떤 걸 배웠어요? 내가 막 몸살이 나서 그러니까 이 여름이 너무 그 선풍기 바람 너무 세우니까 사람이 감기가 오는 것 같아. 막 추운데 남들은 더워 그러는데 막 추워. 날 끌고 샤워실 가더니 몸에다가 찬물을 한 바가지 콱 끼얹어요. 그러더니 썩 닦고 가서 누워요. 진짜 그건 열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민간요법이. 예. 그럼 대화도 안 통. 영어는 좀 배우셨나요 혹시? 예, 잘 배우면 안 되지. 그렇게나 배워가지고. 그래도 미국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한 2달? 태국에 얼마나 있었어요? 아버지?
나 이미 태국에는 한 4개월 됐지. 꽤 오래 계셨. 그러면서 아빠 거기서 이제 체온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병이 그때 당뇨병이 생긴. 병생. 우선 나는 이 북한에 있을 때는 오기 전에 얼마 안 됐을 때도 내가 병원에 가서 이거 다 검사해봤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했냐면 우리 시병원이 해령에서 제일 큰 시병원 내과 가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아 그러면 가면 종합검진 시켜요. 피검사부터. 당뇨란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뇨가 어디서 딱 온 것 같으냐. 중국에 있을 때 계속 직걱정. 그 다음에 기차 타고 권명까지 올 때 내 일생에 손바닥에서 물이 탕탕 떨어져요. 너무 긴장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병이 오지 않았겠냐. 강한 스트레스, 막 공포, 막 이런 데서. 근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보이부가 내가 지금 중국에 가 있다는 걸 별로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는 보이부에서 그렇게 우리 가족이다 되고 아버지를 빨리 전화해서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보이부의 이름이 그저 아니야 딱 책에다 써놓은 게 그 먹물이 마르지도 않은 지금 상태에서 내가 가다 잡혀 나간다 북송된다 하면 남보다 몇십 배 큰 나는 법적 제재를 받을 건 뻔하고 하니까 겁이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나가서 뭐 어디 교도소 간다. 이거 그러면 우리 이 어린 이 아들 앞에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얘는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그 머리를 못 쳐들고 다니고 그게 모든 게 막 너무도 이게 심리적 타격이 오니까 막 근심이 오고 태국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 못 간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돌아 못 간다. 과연 내 가족과 만날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몸이 그저 막 40몇 킬로까지 막 내려가더라고요. 말라서. 그러니까 밥의 입맛이 없으니까 계속 먹는다는 게 그저 코카콜라. 이걸 하루에 그 큰 병으로 2개씩만 먹었어요. 갈증만 계속 갈증만 하니까 그만 먹었는데 그게 당뇨병을 더 많이 부추기는 완전히 뭐 휘발 역할을 했지. 그래서 여기 국정원이 와서 이틀 만에 종합검진 하니까 당뇨 400몇씩 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못한 사람들이니까 저기 국군수도병원 분당 아직 안 됩니다, 아버지. 분당에서 아직 국정원 얘기는 안 국정원 됩니다. 얘기는 2부에서. 자, 그럼 여기서 1부 마칠까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실려 갔어요. 네, 못 실력 마치게. 가서. 예. 실력 가서는 2부에서부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네, 돌아가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